투쟁! 안녕하십니까. 노쇼 8화. 오늘도 진행을 맡고 있는 유거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윤현식입니다. 우리 원래 행인으로 나가지 않았나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행인입니다. 앞에 거 잊어주세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홍보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 보면은 못 보던 게 지금 붙어 있는데 제가 IT 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저희 IT 노조에서 투쟁기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투쟁이냐? 저희 신규 조합원이 생기셨는데 이분이 여성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다가 뭐 거기서 성추행 그리고 바로 부당해고 뭐 이렇게 좀 피해를 당하셔가지고 이분의 투쟁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비누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링크가 나갈 텐데요. 여기로 좀 방문을 해주셔서 그 수제 비누인데 좀 구매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유튜브가 네. 저기 우리 회원들 여러 사업장에 계시고 지역에 계시잖아요. 또 정당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우리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홍보하실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투쟁기금 필요하다 그러면 또 한번 해주시고 이런 유튜브 우리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차회의 아이디어가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일단 오늘 얘기하기로 한 주제가 사실 지금 정말로 노동이라는 사안이 우리 사회 전면에 지금 그 떠올라 버린 사건이 생겨졌죠. 예. 그 인천국제공항 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할 건데 이거 사실 참 우리가 노동정치 사람으로서 이 참 다뤄볼 만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좋은 주제입니다. 네. 잠깐 이제 짧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3년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그 인천국제공항에 방문을 해가지고 비정규직 제로를 딱 선언을 하길래 사실 좀 놀랍기도 했고 뭔가 진짜 해보려는 건가 이런 기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흘러나온 얘기는 뭐 주로 뭐 자회사 정규직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역시나 싶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 자회사 정규직화는 왜 문제인 거죠? 아니 자회사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고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또 그 밑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고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고용을 시킨 다음에 거기 고용된 사람을 데려다 일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굳이 그 일을 두 번을 해요? 근데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인력 가척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본사는 그냥 책임 없이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다 지휘하고 감독하고 어차피 그 자회사에다 준 돈으로 거기서 임금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본사에서는 마치 자기들은 지휘 감독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무슨 사고 인사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간에 그건 자회사로 다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자회사까지 거 없애버리면 되지 뭐. 그렇죠.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해봐야 그 본사가 이제 자회사 필요 없어 이래버리게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던 거죠. 결국에는 그거는 문제 해결책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눈 가리고 아웅 뭐 그런. 그래서 지난 3년간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들여다 보니까는 그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공항 공사만 시간 끈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그냥 질질 끄는 거예요. 아니 좀 단박에 해결해 버리면은 서로 윈윈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가지고. 아니 서로 윈윈이 이제 그 우리 정부가 노동자랑 되게 친해. 그래가지고 노동자가 이기면 자기의 승리가 된다. 이러면은 그때 그냥 확 밀어붙여가지고 자 전부 정규직 이러면 서로 윈윈이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서로가 누구를 얘기하느냐가 문제예요. 당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민생행보를 간 게 인천공항 공사였고 거기 가가지고 맨 먼저 약속한 게 정규직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취임하자마자 그랬거든. 근데 이제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봐왔을 때 과연 이 정부가 파트너를 갖다가 노동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즉 여기서 말해서 우리 서로 이게 정말 노동자와 정부인지 그렇네. 한번 보라고. 윈윈이 나올 수 있냐고 지금 이게. 그렇죠. 항상 좀 보면은 좀 뭔가 시혜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다루고. 그게 좀,
그렇네요. 그래서 생각해 서로 보니까. 막 우리 이런 얘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닐 수가 있어. 여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주로 드림인 게 이제 경비업법 그 7조에 보면은 경비 인력 20명 이상 배치할 때 직접 고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직접 고용 못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사실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게 네, 법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을 건지 네. 아니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을 건지 이건 판단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지금 보안 요원들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 문제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과연 공항 이렇게 출입하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전, 경호, 그다음에 위험물의 파악 이런 것들을 경비업법으로만 그걸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취업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항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업법 이외에 얼마든지 다른 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 핑계예요. 그런 핑계를 대다가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22일이죠. 그 인천공항공사가 그 이제 보안검색 요원 말씀하신 네. 이분들을 직접 고용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바로 그 정규직 노조에서 뭐 시위하고 그 뭐 비정규직 노조에서 또 맞불 시위하고 뭐 그 다음에 취준생 그 커뮤니티 그 공기업 준비 그 취업 준비하는 이 커뮤니티들에서 난리 나고 갑자기 그냥 전국이 이 인국공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로 도배가 돼 버렸어요. 난 이게 뭔 뜻인지 몰랐어 처음에 인국공.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참 줄임말 많이 써요. 줄임말도 많이 쓰고. 아니 이거 난리가 났는데. 네. 그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넘었잖아요 며칠 전에. 아, 예, 20만 넘었죠. 네, 예. 청와대 게시판에 20만 넘어가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답변 나왔나요? 아, 답변은 모르겠던데. 아직 안 나온 아직 것 안 같아요. 나왔죠. 예. 저기 언론 인터뷰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요건에 대해서 몇 마디씩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인 답변이 있었나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청와대로서는 되게 난감하겠어요, 이게. 난감하죠. 네. 이거 저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네. 예. 공약사항도 참 늦게 상징성도 실현되고 있고, 있고, 네, 그렇죠. 제일 먼저 갔다고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네. 상징성도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반발이 있다. 이게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통합당에서도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고 이 반발을 타고 넘어가는 건데, 그쵸, 예, 예. 이 반발의 이유가 뭔가를 쭉 들여다보면 공정성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쵸. 네. 지금 뭐 공정성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공정성 얘기 조금 뒤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건수 안 난 거예요. 그쵸. 실제로 이번 21대 총선 때 완전히 그 폭망했잖아요. 네. 폭망한 그 결과가 뭐냐면, 이 보수들끼리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지들끼리 갉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데 마침 이게 터진 거야. 네. 어? 대통령 공약사항이지, 상징성도 있지, 취업관계돼 있지, 더군다나 이 취업이 청년들이 지금 목을 내걸고 있는 이 안정된 직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우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니까 물어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근데 첫째,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한 건 맞아요. 정규직 노조에서 이제 문제 제기한 몇 가지 중에. 네. 이거 지나치게 급하게 하면서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네. 솔직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아, 있어요? 네. 뭐냐면 3년 동안 뭐 네. 했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청원경찰로 만든다는 네. 청원경찰로 만든다는 요 과정에서 보니까 그래서 만들게 되면 직제를 하고 어떤 직제로 어떤 직무를 어떻게 맡길 것이며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다못해 임금 테이블 어떻게 짤 것이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 그래요? 응.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그 3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대통령 공약사건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하겠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이상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데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게 저 조중동 같은 데서는 좋다고 막 갖다 떠들고 이 빌미를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3년 동안 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상황적 문제라다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네.
좀 전에 제기하셨던 근본적인 문제, 공정이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진짜 공정을 얘기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들 헷갈려 하죠. 네, 누구나 다 헷갈려. 뭐 무슨 공정이지 싶은데 뭐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자본 측에서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적인 이 사회적인 틀거리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자본 측의 의도대로 지금 사회에 고착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그 자본의 이 어떤 전략 전술이 체계적으로 이 들어와 바뀌는 시기적인 계기들이 있었어요. 신자유적인 계기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IMF예요. 그쵸. IMF로 시작이 됐죠. 아니 사실 그 이전에도 이제 신자유적인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한 번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94년 연말에 그 크리스마스 날 그래요? 94년이 아니구나. 94년이 아니고 그 96년 연말에 96년 연말 12월 26일 새벽 그게 저 여당 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날치기. 노동법 날치기를 해버렸어요. 노동관계법.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1997년 봄까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빡세게 싸웠죠. 그래서 도로 철회를 시켰어요. 노동자 초딩이었지만 기억나네요. 그래요? 뉴스에서 본 것 같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해 겨울 엄청 추웠습니다, 진짜. 아니 하도 난리가 나길래 뭔 일인가. 하여튼 뭐 그 얘기는 뭐 더 길게 할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노동 정책을 한국에 들여오려고 했었던 하나의 계기가 그때 무산이 되긴 했는데 이게 IMF 불과 1년 지나가지고 IMF 때문에 완전히 그냥 도로아미 타버리 된 거죠. 노동자들이 막아냈던 그것이 그냥 진짜 더 해체가 돼버리고 그 과정에서 DJ 정부가 이게 IMF 체제를 벗어나야 되니까 나라를 살립시다 막 이런 분위기가 이제 돌잖아요. 그때 했던 게 뭐냐 사회적 대타협이에요. 그때 사회적 대타협이 돼가지고 노사정 테이블 만들고 거기에 이제 민주노총 들어와라 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전교조 뭐 해주고 그 공무원도 좀 해줄게 대신 우리 쪽에서 이 제기하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이런 거 좀 받아줍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딜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니 기껏 뭐 전교조 저 전공론 이렇게 하나 된 거 없잖아요. 해놓고 그때 해주긴 했어요. 전교조를 이제 합법화시키고 해주긴 해줬는데 이거는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그 광범위하게 노동시장 유연화를 갖다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자본 측에 너무 유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민주노총 금방 나와버렸고 그 이후에 노사정 테이블이라는 게 사실상 뭐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막 계속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그 노동시장 유연화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그냥 박혀버렸던 거죠. 이 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였느냐면은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보호입법이에요. 이게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사실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라는 건 비정규직 양산책이에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걸 이제 넓혀줬던 거고 대신 이제 보호 체계를 못 넣어준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빈약했고 그때 이제 못 막은 게 크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들어와서는 이제 그 시스템 하에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비정규직을 만들든 뭘 하든 우리는 책임 없다라는 식으로 방치를 해버린 거죠. 생각해보면 그때 뭐 노동법 가지고 뭐 이렇게 법 가지고 싸운 거는 없는 것 같네요. 오히려 DJ 정부나 참여정부 때보다도 노동관계법 가지고서 극렬하게 싸운 게 거의 없어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이명박 때는 쌍용차 두드려 맞은 거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들은 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산으로 싸웠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동관계법들을 어떻게 해보자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서 막 머리 터지게 뭐 그런 기억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혹시 기억나시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막 나라가 경제가 무너진다고 막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근엄하게 그런 얘기를 고통분담합시다. 월급을 좀 깎고 뭐 이 고통분담을 해요. 누구 월급 깎았는 줄 알아요? 신입사원들 월급 깎았어. 신입사원 월급 깎았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잖아. 공공기관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신입사원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잖아요. 이제 뽑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 예전에 채용할 때 임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낮춰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고통분담할 테니까 뭐지 이게? 굉장히 공정하죠? 이 공정사회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로 지금 흘러왔다니. 참 이 공정이 고생이 많네요. 고생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정의롭게, 그 결과는 공정하게. 아닌가? 과정은 정의롭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인가? 뭐 이랬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편으로는 그나마 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런 얘기가 나오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정부의 수반이 노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로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공식적으로 국민들하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발전이라고 봐도 돼요. 사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보편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좌파 또는 뭐 진보 여기에서는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듣기는 아름다우나 뭐 내용이 없는. 왜? 그렇죠. 여기서 강조된 건 뭐냐? 기회의 평등이었거든. 좌파가 언제부터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어요? 예? 좌파가 언제부터 기회의 평등에 매달렸냐고. 원래 좌파는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좌파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아이 뭐 두드려 맞고 뭐 맞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의 평등만 얘기를 했다 보면 이건 얘기할 건덕지도 안 나오게 생겼으니 그때부터 얘기가 밀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기회의 평등이란 말이 앞에 딱 갖다 박힌 거예요. 그것을 기회의 평등이 아니다. 우리가 뭐 기회평등이라는 게 니들이 얘기하는 기회평등이 뭐냐. 사실은 결과의 평등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주는 어떤 좌파 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 사고에서 공정 얘기가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기회평등이에요. 네. 취준생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회평등이란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말인가. 하도 이게 아니 지금 몇 년 동안 취준생들 공부한 거 내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죠. 잠깐 앉아가면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 취준생들이 그 몇 년을 갖다가 그 안에서 자기가 공부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그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비정규직으로 인천공항에 그렇죠. 보안요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보고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취준생들 이제 분노하는 취준생들의 얘기를 들으면 뭐 씨알도 안 맥히니까 안 먹히죠. 네. 거의 뭐 지금 진짜 다 자기들 밥그릇 이제 날아가는 걸로 지금 다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여담이지만은 우리가 2016년, 17년 소위 촛불 그 과정에서 그 촛불 들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소위 말하는 강남에서 잘 사는 부유층들이 들고 나온 촛불이 뭘 의미하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끼리는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자식을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학원 비싼 데 보내고 하여튼 우리 가족들이 모아온 어떤 그 벌어온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기러기 뭐 하면서 유학 보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경쟁을 해왔다 이거죠. 봤더니 아니 이게 사실 공정하지 않았어. 어디서 나타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보니까 삼성이 막 말을 3마리나 줘. 그럼 학교도 막 들어가. 네. 학점도 막 나오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기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했는데 그러면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같은 촛불을 들고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애초에 그런 고액 어떤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가 유학 갈 기회라든가 서울의 어떤 좋은 학군에 다닐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거 못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과의 공정은 거기서 이제 이 강남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관심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공정도 공정이고 참 이 비정규직 정규직 갈등이라는 게 뭐 이제 그쵸. 이제 하루 이틀 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 그 뭐 집회 나가 보면은 제일 많이 외쳤던 부분은 사실 비정규직 철폐 투쟁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노동 계급의 뭐 단결 뭐 이런 거가 우리 진보 정치의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 큰 과제인데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게 이번에도 참 진짜 지난주에 양대 노총이 그 저기 청와대 가가지고 그렇죠. 그 와인을 드신 것 같던데 와인.
저도 와인 좋아합니다. 와인을 드시면서 굉장히 그 좀 충격적이랄까? 뭐 하여튼 꽤 거창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사회연대 기금을 조성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은 올해 임금 인상분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으면 청와대 간 건 아니고요. 총리 공관에서요. 총리 공관. 총리 공관에서 우리 정세균 총리가 갑자기 그 아주 유명한 배구 선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 엄청난 연봉을 받던 배구 선수가 말이요. 자기가 얻는 수익의 85%를 갖다가 양보를 하고 왔는데 노동계도 양보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한 바람에 뻑이 가게 만들었죠. 아니 왜 노동계한테 그 얘기를 하지? 저 얘기를? 자본한테 해야지. 그것도 지난주에 그 자리에서 한 얘기인가요? 아주 그냥. 그렇군요. 웃긴 놈들이네. 여튼 이렇게 그 사회 연대를 하자고 어쨌든 양대 노총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제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 처음 나온 건 아니죠. 사실 그 유명한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게 2006년? 2007년? 뭐 이 민주노동당 때 이미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거였죠? 2006년도부터 민주노동당 당시에 그 정책 단위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 아까 보호입법 그것 때문에 투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법률 자체가 가진 문제도 문제지만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뉘는데 이게 고착화되면서 서로를 갖다가 적대시하는 노노 갈등 구조가 계속 만들어 나가진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민되는 속에서 정책적 대안으로서 얘기됐던 게 사회연대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고 2007년도 대선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노동당의 이 대선 정책 공약으로 내놓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죠. 2007년 대선 때는 내부적인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 공약이 아주 매끄럽게 완전히 체계적으로 나가질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008년도에 이제 그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분당을 한 다음에 급하게 총선을 치렀잖아요. 2008년도 4월 총선 때. 그때 진보신당이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총선 정책으로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뭐 저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당에 없었으니까는 뭐 이렇게 공부를 좀 과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거의 뭐 사회연대 전략 얘기도 못할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막 그 좀 얘기를 하자면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2007년도에 사회연대 전략 처음 이제 그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대로 얘기를 했을 때 자민통 계열의 이제 동지들과 다 함께 라는 곳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면 노동자들 임금을 깎자는 얘기냐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임금 올려도 모자랄 판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정규직 그 조직 노동자들이 좀 선도 투쟁을 좀 하자라는 얘기 아니냐 지금 이게 선도 투쟁을 하는데 다만 그 선도 투쟁의 방식을 그냥 뭐 총파업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과 연대할 수 있는 방안, 비정규직이 공감을 하면서 같이 투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그 조직 노동자들, 대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분을 갖다가 일정하게 이런 어떤 그 연대 기금 형태의 연대 기금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건강보험 지원이라든가 고용보험 지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의 방법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주 그냥 그때 거의 뭐 말도 못 걸을 정도로 까였어요. 진짜 가루가 되도록 제가 오죽하면 악몽을 꿀 정도였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때의 사회연대 전략의 내용도 그 지난주에 그 이제 양대 노총들이 제안했던 것과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뭐 차이점이 있나요? 지금 양대 노총이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양대 노총 간에도? 양대 노총 간에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국 노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단위사업장 정도에서, 그러니까 대공장 단위사업장 내에서 단위사업장 안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신 그렇게 하되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그런 게 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거는 이거는 전국 단위
완전 이제 그 전체 노동자 단위의 어떤 그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그 보장을 하고 자본이 돈을 내고 그 네.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좀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사회연대기금으로 운영을 하자. 근데 그 사회연대기금 운영을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뭐 예컨대 임금 부족분을 뭐 지원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사실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민주노동당 쪽에서 얘기해서 사회연대 전략은 그러니까 목적은 비정규직과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그 연대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건 목적은 같았으나 내용상으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죠.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안 하고 임금 인상 분만큼을 이렇게 빼서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자라는 게 지금의 방식인데 임금을 안 올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예전에 사회연대 전략은 임금을 안 올린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임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라든가 투쟁이라든가 테이블이 나와야 얼마를 올릴지가 나올 것이고 그게 나와야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럼 요만큼을 빼가지고 사회연대 기금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하든지 얘기가 될 텐데 아예 지금 그런 얘기도 안 나온 상태에서 임금을 안 올리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이게 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그 주장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막 우리가 임금을 안 올리되 이 비정규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고 얘기를 하면 이 자본가들이 벌벌 떨 것이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왜 떨지? 잠깐만 이상한데? 그 좀 물어보고 싶고 어떤 분이 이재용이 떤다는 거요. 지금 뭐 정몽구가 떤다는 거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듣는 내가 떨리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얘기가 못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회연대 전략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가 바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에 이제 방점이 맞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임금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빼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부터 비정규직이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었던 게 사실 건강보험, 아니면 고용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기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분담금조차도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에게 그런 걸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게 그거였죠.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자리 나누기. 그다음에 그 원하청 이윤 공유제라는 걸 주장을 했었어요. 그건 뭐예요? 이혼. 지금 사실 비정규직도 비정규직의 문제지만은 원청 하청의 문제가 있는 게 원청은 갑질을 하고 하청은 그냥 막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좀 제가 너무 얘기가 잘하는 되잖아요. 문제죠. 아, 그죠. 역시 그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구체적인 얘기를. 그게 여튼, 그래서 이 원하청 이윤 공유제라는 건 뭐냐면 원청이 일을 줘가지고 어떤 뭐 제품을 생산하든 서비스를 주든 해가지고 그 돈을 벌잖아요. 그럼 그 돈을 하청업체하고도 같이 나누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피 뽑아 먹지 말고 이윤이 남는 거 하청업체랑 같이 나누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규직 노조가 있는 그 사업장에서 어떤 단체 협약을 하면은 그 단체 협약의 효력을 갖다가 비정규직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자. 그 효력 확장을 해주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비정규직들 취직하면은요 목줄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름표에. 그리고 예전에 문제가 됐었지만 작업복 뒤에 이 안전띠 그 줄수가 달라. 색깔이 다르고 이게 보기만 해도 딱 그냥 비정규직 차별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단체 협약을 하게 되면은 비정규직 임금이 안 오르면은 어쨌건 간에 이 돈이 이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회사에.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정규직한테 더 많이 나눠주는 이런 형태로 가게 하는 그 단협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단체 협상에서 예컨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뭐 15% 올리기로 했다.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15% 올리자.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뭐 이런 등등등. 이게 다 포함이 된 얘기였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청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싸우는 게 그건 둘째 문제고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이 그래 좋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비정규직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아.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안 되는데. 그쵸,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단체 협력 협상을 했더니 정규직은 노조에서 단체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5% 올릴 거야. 그랬더니 회사에서는 그래 그럼 비정규직 고생하는데 15% 올려줄게. 그런데 이 정규직 노조가 한 단체 협상을 비정규직한테도 적용하라고 그러면 이거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고 극단적인 얘기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규직이라는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들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비정규직들이 그래 그럼 우리가 정규직하고 믿고 당신들과 연대해서 같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비정규직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밑으로 깔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합시다라는 게 그 당시 사회연대 전략의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스텝이었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냥 일단 임금 안 올리겠다. 우리가 그 제시하자. 에?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우리 임금 올려줄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기금 마련하자 이 얘기예요. 이거 이 제안 사실 뭐 저도 좀 뭐 안 좋게 보고는 있는데 아까 제가 이 정부가 좀 노동자를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약간 그 비슷한 느낌이 나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정규직들 사이에서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들 입장은 그거죠. 우리랑 얘기도 안 해보고. 그 뭐 정규직이 남는 돈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냐 이렇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남신 그 소장이 지금 직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얼마 전에 그 매일노동뉴스에다 이제 이 내용을 갖다 기고를 했다가 네.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근데 그 비판을 받았던 그 비판을 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비정규직이에요. 그렇죠. 도대체 당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 에? 우리 비정규직 센터 뭐 이런 그 직급 이제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그 어떤 진의라든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만으로는 과연 이걸 해야 되나? 그렇게 의심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비정규직 비율이 작년 조사상으로 보니까는 36.4%가 나왔고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비정규직? 제 주변에 보면은 정규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요. 희한해. 저도 뭐 그렇기는 한데 제 주변에 보면 다 실직자야. 뭐 아니면 뭐 비정규직, 뭐 계약직. 그런 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지표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36.4%밖에 안 되나 싶어요, 솔직히. 사실 그것도 많은 건데 밖에 막 이렇게 느낌이 들죠. 워낙 비정규직 천국이라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이제 정규직의 선도 투쟁, 양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양보라는 말이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양보하여 비정규직과 같이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양보가 과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냐? 어? 솔직한 아까 뭐 기업이 벌벌 떤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상황에서 기업이 왜 떨어요? 너무 좋아서 떠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양보라는 게 적절치 않고. 적어도 양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연대 힘을 가지고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 투쟁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투쟁을 하고 났을 때 어디까지 싸울 것이냐 어디까지 협상할 것이냐 이때 상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협상의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이만큼은 빼줄게 라는 어떤 뭐 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양보라는 말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정규직이 양보해서 비정규직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그럼 비정규직 좀 비율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비정규직 비율 자체도 많지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저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나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OECD 저 들어가 있는 국가들 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하는 자체부터 다르고 뭐 이상하게 그런 걸로 차별하고 근데 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비정규직이 더 심하고 어려운 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거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들한테 임금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한테 임금 더 많은 나라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참 놀라운 얘기실지 모르겠는데 저 공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공장 다닐 때 저는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인데 저 이제 일하던 공장에 보면은 그 굉장히 그 많은 뭐 이렇게 폐기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폐기물이 나올 때 그 폐기물을 우리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왜냐면 라인을 돌려야 되는데 그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용직을 써요. 그 인력 도급업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일용직을 데려다 쓴다고. 그럼 그때 제 시급이 얼마였냐면은 1,200원대였어요. 시급이 1,200원대였는데 대강 몇 년대죠? 그게 91년 92년 요때인데 1,200원대였는데 그게 적어도 그래도 저는 굉장히 큰 공장을 다녔다고 대공장을 다녔다고.
제1지당을 다녔다고요. 예. 정규직이었어요. 그때는 삼성 계열사였다고 또. 그런데 그때 제 시급이 1,200원대, 1,300원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8시간 일하면 1,400원, 3,300원이라고 치고 얼마 나올 것 같아요? 38에 24 해가지고. 10,000원 좀 넘네요. 일당이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일용하는 사람들은 일당이 3만 원이었어요. 오. 최소. 기본이 3만 원이었다고. 일당이. 응? 그리고 그 일당치기 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말이 오늘 야리끼리 줄게 그거잖아요. 아, 야리끼리? 이것도 일본 말이지. 네. 뭐 어떻습니까? 예. 야리끼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정해진 일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일을 빨리 하게 되면은 일찍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이건 8시간짜리야. 그래서 이제 일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이제 돈을 책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막 뺑이 쳐가지고 열심히 했어. 네. 그랬더니 한 4시간에 끝났어. 네. 그러면 4시간분만 주는 게 아니라 8시간분을 다 줍니다. 아. 오늘 일찍 끝나면 일찍 보내줄게. 이게 야리기래요. 그냥 기분 좋은 얘기지. 좋은데? 그러면 어떨 네. 때는 그 사람들은 하루에 5시간 일하고서 8시간 근무하는 3만 원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규직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요? 힘든 일을 하는데. 아니 힘든 일인데 나도 힘든 일 똑같이 하잖아. 근데 하루 와서 일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일당 3만 원 주는데 나는 몇 년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기껏 해봐야 시급이 1,000몇백만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때 돌아오는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쟤들보다 싸야 돼요? 쟤들이 왜 우리보다 더 많이 가다가 이럴 때 그때 나오는 답이 딱 있습니다. 쟤들은 퇴직금 없잖아. 쟤들은 건강보험도 없어. 그때 우리 이제 건강보험 할 텐데. 예. 건강보험도 없어. 쟤들은 아무것도 없어. 다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그럼 여기서 하루 일당이라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오면은요, 다들, 아, 맞아. 이렇게 됐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토달고 그런 거 없었다고. 그렇구나. 이렇게 다 됐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랬을까? 생각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단순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당치기 오는, 지금 말로 하면 비정규직, 완전 네. 비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것에서 아무도 이의제기 안 했다고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거를. 근데 그로부터 지금, 그땐 20세기였어. 지금 21세기. 그럼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더. 어? 근데 이거는 무슨, 퇴화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흥분하네. 사회적으로 좀 너무 얘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세상이 좀 이상해졌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상식이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안 그런 사회에서 너무 이제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에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권리만 주장하게 되는 자기들 네.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청년들의 공정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저 사람들이 임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답변이 왔을 때 누구도 거기서 뭐 그래도 그 이상하다 이런 얘기 안 했다고 했던 게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이라고 해서 무식해서 저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지금 청년들은 우리 때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외국도 더 많이 가봤고 뭐 볼 것도 더 많고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단군 이래 최고의 이 저 학습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기본적으로 자본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노노 갈등의 구조 속에서 이 왜곡되어 있는 어떤 공정의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다시 교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들을 못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나마라도 저기까지 온 건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거기 있어요. 왜냐면 교정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야 그래도 기회 평등보다도 사실은 결과의 평등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조차도 버거운 상황이다라는 게 이번 사태들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인천공항도 그렇고 이 사회연대 전략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이제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난망하네요. 그 비정규직, 정규직 갈등이 사실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노동정치가 진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노총도 좀 뭔가 좀 긴가민가 하고 있고 계속. 예. 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계급 단결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급 단결이 되려면은 사실 지금 제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 플랫폼 노동. 완전 초단기 노동이에요. 아이 그걸 노동.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노동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거의 근로계약상의 어떤 임노동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그것과는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그 노동 형태가 너무 다양화되고 있어요. 네. 그거 IT 노조잖아. 그럼요. 뭐그 제일 잘할 거, 제일 잘할 거 다양함에 아니야.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전문가기는 한데. 그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 다양한 노동, IT 노동 형태가 어떤 거예요, 그래? 제일 문제가. 제일 문제는 사실 아까 제가 그 투쟁 소개해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자기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놓고 이제 프리랜스를 뛰는데 실제 이게 이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업체끼리의 계약처럼 돼버려가지고 실제 나는 뭐 노동으로 인정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일단 그리고 뭐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T 쪽에도 이게 지금 플랫폼 노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계약 관계도 뭐 약간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서부터 돈을 받는 건지도 이상하고 하여튼 더군다나 그리고 위험한 이제 다른 플랫폼 노동들은 또 위험한 일들이 많고 요새 얼마나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하시는지 진짜 걱정이 돼 죽겠어요. 오늘도 지금 오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일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노동의 형태라고는 하지만은 결국 그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되는 형태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걸 빨리 법적으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전국민 고용보험을 시행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고용 안정성이라도 좀 갖춰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지금 근로계약이 아닌 네. 예컨대 뭐 도급계약 같은 거잖아요. 네. 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납품을 하는. 납품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한 돈을 주는 이런 형태로 계약을 한다고 하지만 네. 실제 그 과정을 갖다가 갑에 의해서 노동 과정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이 바꾼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기존의 노동하고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네. 특히 자본 측에서 보면은 그런 이상한 근로 형태, 노동 형태가 나올 때마다 이건 인간관계로서 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따르게 변질을 시켜가려고 하잖아요. IT 쪽이 제일 그런 게 좀 제일 심할 것 같은데. 심하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 좀 특수고용직으로 좀 인정이라도 받도록 그런 방안을 좀 연구 중인데 하여튼 이 노동자성 인정이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이상하다. 우리가 일하는 거는 다 일을 하는데 같은 노동자 아닙니까? 이걸 인정을 해줘야 사실 진짜 그게 무슨 자유시장에서 뭐 이 노동력 팔아서 뭐 먹고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좀 누군가는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고민입니다. 저도. 아니 고민이 아니라 그러니까 IT 노조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서도 뭐 하여튼 이 싸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싸우는 게 쉬웠으면 이거 왜 싸워야 쉬운데 안 싸워야지. 어쨌건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있는 것과 맞서서 최대한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노동자에게 보장돼야 될 어떤 권리들을 이 사람들한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도 또 이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는 뉴스가 지금 뭐 허건날 올라오는데 그렇죠. 거의 대부분들이 다 뭐 하청 노동자, 뭐 비정규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아, 위험한 데는 그냥 몰려나가, 그러면서도 대접도 못 받고.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노동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건 노동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거부하고 나가야 되느냐. 오히려 비정규직이 실질적인 노동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게 그런 차원의 싸움을 정규직 노조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고, 그런 것들이 계급 단결이라든가 노동 정치를 위해서 지금 가장 좀 정말 필요한 사회연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차별 철폐, 비정규직 철폐 뭐 동시에 가야죠. 네. 예. 하여튼 오늘 좀 그 비정규직 그리고 정규직 갈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 노동이라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머리를 맞대고 하여튼 좀 더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